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뭐 같이 아카데미 병원 안에서 논의도 하고 하지만 각 분야에만 신경을 쓰지 이제 다른 분야는 그 선생님께 들으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오늘 수술하는 거 진단하고 이제 내시경 하시는 거 또 특히나 우리 김찬영 선생님 그림 보고 저는 이제 설명하려면 환자한테 쉽게 하겠다고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저도 설명을 못하고 하는데 되게 쉽게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항암 치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항암 치료가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인사 말씀 드릴 때부터 했던 거가 암은 절대 한 의사가 치료하는 병이 아니고요. 위암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암은 진단부터 이 병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그 다음에 수술하고 약 쓰고 방사선 치료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보조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셨던 식사나 그 다음에 증상에 대한 조절을 하는데 이 보조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 이제 모든 병원에서 그런 그 환자 한 분을 놓고 여러 선생님들이 논의하시면서 치료하는 것을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뿐만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레전트들 가르칠 때도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이제 왜 그런지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선생님 환자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증상이나 증후가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이게 병이냐, 그리고 나면 무슨 병이냐,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심하냐, 그렇죠? 이게 지금 대부분 오늘 앞에서 강의하셨던 선생님들한테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약을 쓸 때는 어떤 약을 사용할 것이냐, 이제 암이다. 그런데 보니까 위에 암이 생겼는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위에 생기는 암이 모두 지금 말씀드리는 똑같은 위선암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약 5% 정도는 다른 암이 생겨요. 육종도 생기고 뭐 기스트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그 병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봤더니 위선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암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심하냐, 병기 아까 설명 들으셨죠. 얼마나 퍼져 있고 림프절이 가 있고 다른 데가 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병기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서는 약을 쓸 때는 무슨 약을 쓸 거냐. 제일 좋은 거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다음에는 가격도 쌌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병원에도 자주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뒤에 것보다도 1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효과 좋고 부작용 적은 약을 사전에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써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써놓고 나서 이제 안 듣네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좋게 할까? 그게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적이라든지 또는 표지자를 가지고 바이오마커라는 거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약이 잘 들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암병원에, 저 연세 암병원에서 20년 전부터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의 그 환자들의 병기에 따른 생존율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는 이 검진이 많아가지고 건강검진 때문에 조기 위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조기 위암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병기 1이라고 하는 게 조기 위암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내시경적 치료만으로 치료가 95%.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100%는 아닙니다. 아무리 조기 위암이라도 재발하실 수 있고요. 2기, 3기 환자들은 수술을 하고 보조 항암요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 항암요법에는 이제 저희가 항암제 제가 잠깐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은 말씀 안 드리고요. 먹는 약을 1년은 먹거나 먹는 약하고 주사하고 6개월 하거나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기 같은 경우는 20%, 또 3기 같은 경우는 30-40%가 완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4기가 되면 이 경우에는 몸에 퍼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완치가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보조요법도 하지만 상당 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4기가 돼서 수술을 못 하시고 완치를 못 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증상도 완화하고 생명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을 개발을 하죠. 사실은 원래 이제 저희도 제 환자 중에 이 환자 공유를 사례 발표하시기로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4기 환자는
5년 사시는 분이 100에 1명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사기 그러면 절망에 빠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정말 200명, 뭐 100명, 한두 명씩이더라도 사기지만 장기 생존하시고 문제없이 잘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 환자분은 이제 지금 현재로 55년생이라서 63세 남자분이신데 2009년에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시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위암인데 내시경 시술로 이제 완치가 된 거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림프절하고 간으로 전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아셔야 될 거는 일부 조기 위암도 재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랬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이 다행이라고 표현 좀 이상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헐투라는 표적이 양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을 포함해서 이제 약을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 여기 간에 4cm 이상의 큰 게 있었고 림프절도 한 1.5cm 있었고 했는데 약을 쓰면서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이게 이제 암 수치 중에 이제 저희가 종양 표지자 또는 암 수치라고 하는 게 암에서 내는 어떤 물질을 피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환자들은 이제 올라가 있죠. 근데 그 치료를 하고 났더니 그 높았던 600 넘었던 수치가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치료하니까 완전 정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보니까는 림프절은 다 안 보이고요. 눈에 안 보이고 간에 있는 것도 1cm 미만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계속 항암 치료하기는 어렵고 다른 데는 없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여기 있는 데는 간 고주파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치료 안 하고 계속 추적 관찰만 하는데 지금 승마하시고요. 일상생활 다 하시고 아무 불편한 거 없이 잘 지내시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가 다행히 조기 위암이었고 위쪽으로 큰 문제가 안 생겨서 수술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잘 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서 몇 가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가 1번은 조기 위암도 재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사기 위암이 다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때에 따라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경우는 수술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고주파 치료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방사선 치료도 하고 다른 가능한 방법들을 다 찾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장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셔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게 이 환자분이랑 보호자분이 저한테 맨날 처음에 저 만났던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 몸에 좋다는 거 뭐 드시겠다고 했다가 제가 굉장히 화를 냈었거든요. 항암 치료하는데 그런 거 드시면 절대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치료하는 스케줄 따라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잘 따라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보호자분은 절 만나면 그때 생각을 하고 되려 이제는 이제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이 환자분의 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다 이렇진 않지만 이제 기본적인 그 치료를 잘 따라와 줬을 때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지피지기면 백전. 원래 이제 뭐 불텐가 그러는데 저는 이제 백승으로 이왕이면 이겼으면 좋겠다 해서 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성을 알면 이거를 무찌르는 게 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항암제들이 다 이런 기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정상세포가 여기 중요한 거는 내 세포예요. 내 몸의 정상세포가 나쁜 세포로 바뀐 다음에 무한히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게 어떻게 돼?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그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열하니까 이거를 그럼 억제를 하자라고 하면 분열을 억제하는 세포 자라나는 그 세포들을 죽이자 하는 게 독성 항암제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자라나는 우리 정상세포가 손상이 가죠. 그래서 자라나는 머리카락, 손톱 계속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손상이 되니까 머리도 빠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입부터 항문까지 있는 데는 쭉 끝에까지 안에 점막이 얇게 있는데 거기는 계속 우리가 음식을 먹고 쓰기 때문에 계속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토하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독성 항암제는 부작용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특성을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장기류도 전이를 갑니다. 분명히 아까도 간전이 갔었다 그랬고 간에도 있고 뼈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근데 이렇게 전이하는 세포의 특성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는 세포의 특성만 있는 게 아니고 전이하는 특성도 있고 그게
정상하고 다른 특성, 그걸 저희가 암에만 있는 표적이라고 하고 그게 표적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표적 치료제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몸이 암 혼자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암 주변에 있는 내 몸의 정상 세포들이 자기는 그런 일을 모르고 하는 일이 암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 됩니다. 대표적인 거가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져요. 이쪽에서 암덩어리가 자라다가 보면은 혈관이 필요하네라고 사인을 주면 혈관을 이제 멋모르고 만들어요, 정상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산소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덩어리가 더 잘 자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희가 이런 데를 혈관을 아예 막아버리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간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위암에선 그런 건 하지 않고 이 혈관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혈관, 신생혈관 억제제라고 그래서 일종의 표적 치료제로 이미 사용하고 있고 위암에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암세포가 굉장히 영악해서 자기가 자라려고 하면 주변에 면역세포가 와서 자기를 죽이게 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들이 이렇게 이제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면 처음에는 여기 뭔가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외부가 침입을 하거나 나쁜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거 나쁘네라고 하고 면역세포들이 쭉 이제 쫓아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오기만 하다가 얘네들이 무기를 액티베이션 됐다고 저희가 활성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포를 나쁜 세포니까 죽이려고 이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이게 내 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아무 세포나 가서 공격하지는 않는 거죠. 가서 내 세포는 살리고 남의 세포만 죽여, 균만 죽여, 그 다음에 뭐 미생물만 죽여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하는 그 잠금 장치가 우리가 얘기하는 면역 관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뮨 체크포인트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열쇠하고 이 암세포가 이쪽 세포가 가지고 있는 자물쇠하고가 딱 맞으면 이거는 내 세포네라고 하고 더 공격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면역세포가 막 왔다가 이제 죽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 열쇠와 열쇠의 자물쇠를 띄워주는 거가 면역 항암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거가 이게 이제 암세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상세포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정상세포죠. 왜냐하면 내 세포이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양의 탈을 벗길 거냐? 그게 이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요즘에 나오는 PD-1, PD-L1 이니비터라고 하는 키투루다나 옵디보가 다 이런 약이에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면역 진강제, 뭐 면역에 좋아요, 뭐 항암 효과가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러한 그 특이적인 암세포하고의 관계에서 나오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뭐 먹으면 좋습니다, 뭐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분명히 약입니다. 면역을 증강하는 게 아니고 항암제만 가서 치료할 수 있는 약으로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 약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실제 악성흑색종, 폐암 이런 데는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위암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5%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이제 딴 데서 이제 다 치료되니까 나도 써보겠다고 오시는 분 상당히 많으신데 모든 환자가 효과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처럼 썼더니 효과 없어. 그럼 그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더 독한 세포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손해세요. 그래서 꼭 전문의 선생님 의견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튜머마다, 이 암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거가 이제 맞춤 치료. 그럼 이 맞춤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도 자꾸 피검사도 하고 조직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원래 시작할 때는 아까도 그랬지만 정상세포 하나가 바뀌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가 이제 두 개로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부터 조금씩 형태를 바꿔가요. 그래서 더 전이도 잘 가고 약에도 내성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진단할 때는 이런 세포들로 구성이 돼 있다가 나중에 재발을 했을 때 또는 전이했을 때는 너무너무 여러 가지 세포 특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했을 때의 특성하고 재발했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무슨 특성이냐라는 거, 그래서 표적이 변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쪽에서 다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적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치료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힘들어도 조직 검사를 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뭐가 다르냐? 암의 특성 다른 거 지금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환자와 가족의 특성도 많이 다르세요. 보시면 이제 어떤 구성이냐, 그 다음에 전신 상태는 어떠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거냐. 아니, 생각해보세요. 40세 저 여자 환자, 아기가 지금 막 6개월이고 돌 지난 엄마들, 지금 상당히 요즘에 젊은 여자 환자들 많거든요. 그런 환자들하고 90세 된 할아버지 환자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치료의 목표가 본인도 다르시고 가족분도 다르시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하나는 그것만 다른 게 아니고 몸의 상태도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그거에 따라 저희가 약을 다르게 처방할 수 있고, 그거에 따른 또 효과도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40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환자에 대한 치료 반응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고, 어려운 점은 뭐다? 예측이 안 된다. 제발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제가 써놓은 거가, 어디가 뭐가 좋대요, 내가 이거 뭐 저 어떤 환자 썼는데 나도 써주세요,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이제 사기 위암이 되면 전이가 됐을 때 어떤 경우가 제일 많으냐? 원래 있는 암덩어리가 큰 것도 있고 주변에 림프절이 있어서 간을 막 누르기도 하지만 간에 전이가 돼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복수가 차서 뱃속에 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장이 띵띵 불어서 음식 소화도 안 되고 장 넘어가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전신 상태가 안 좋은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사실 입원해 있는 제 환자인데 뼈에 너무너무 많이 전이가 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될 때까지 환자가 거의 증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건강검진, 증상이 없어도 건강검진을 꼭 주어진 시간에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잘못하면 이렇게 뼈 부러지기도 하고요. 이제 흔치는 않지만 뇌에 전이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독성 항암제가 있고, 표적 치료제 세포의 특성에 따라서 표적을 죽이는데 그 표적이 혈관인 경우에 혈관 생성 억제제가 있다. 왜 이걸 제가 따로 얘기하냐면, 위암에서는 혈관 생성 억제제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가 자랄 때 혈관이 필요하다. 그렇죠? 혈관이 있으면 막 굉장히 잘 자라겠죠. 그래서 혈관을 억제하느냐, 세포가 독성 항암제, 막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끌고 와서 하는 치료. 그래서 이러한 면역 치료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쭉 줄을 거놓은 거는 위암에는 안 쓰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토카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포 치료, 그 다음에 백신, 이런 거는 위암에서 아직까지는 효과는 없다라고 입증이 안 돼서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잘 자라는 이유가 뭐냐, 또 안에 어떠한 물질 때문에 잘 자라느냐를 보고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이 돼 있는데, 실제 위암에서는 2가지밖에 안 쓰고 설명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전이하거나 재발했을 때는 완치가 안 되는 거, 그리고 환자마다 부작용이 있고 그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다 못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내성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항암제를 쓸 때 기본 원칙은 뭐냐라고 하면, 이거 한번 써봐요가 아니고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evidence based medicine,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서 치료를 안 했을 때 하고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해야 우리가 이 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수술 후에 항암 보조요법을 썼을 때 효과인데, 보시면 5년 생존율이 수술만 했을 때보다 그 이후에 항암제를 썼을 때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죠.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서 2기나 3기인 경우에는 항암제를 씁니다. 그러면 효과가 입증되고,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어떤지를 알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관리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항암 약물질을 어떻게 선정하나 대강 감 잡으셨죠. 환자의 특성이 있고, 약의 효과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암의 특성이 있고, 이걸 조합을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어떤 약을 쓸까요 했더니, 가능하면은 가격이 쌌으면 좋겠다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자주 안 왔으면 좋겠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너무 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는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 연고지마다 선생님들이 다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막 올라와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옛날처럼 뭐 서울로 이러시는데 그러진 않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게 전신 수행 상태. 똑같은 병기지만 사람들이 같은 80세인데 너무나 건강하신 80세와
굉장히 체력이 약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똑같이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 저희 지표에 따라서 다르게 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요 한 두세 장 슬라이드가 지금 하는 항암 치료의 기본 원칙이 될 텐데, 저희가 우선은 항암 치료를 할 때 1차는 기본적인 항암제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표적 치료제로 헐투라는 게 표적이 양성이면 헐셉틴을 쓰고요. 거기서 효과가 없으면 2차 치료로 항암제에다가 사이람자라고 하는, 이게 혈관 생성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4차를 항암제를 쓰다가 최근에 나온 것이 면역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게 그 데이터는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급여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효과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 누구나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성 항암제가 기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표적 치료제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유방암도 그렇고 폐암도 그렇고 신장암도 그렇고 항암제 안 쓰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위암은 아직은 항암제가 기본입니다. 또 하나는 항암제가 늘어날수록 사실 효과는 좀 좋아요. 문제는 부작용 때문에 그걸 다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세가 많으신 분은 항암제 하나짜리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은 2개 항암제를 조합을 해서 씁니다. 그러면 하나만 해가지고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2개를 조합을 해가지고서 2개, 3개를 조합을 해서 부작용이 겹치지 않게 쓰고,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어떤 약으로 왜 조합을 하느냐. 효과를 증대하는데 부작용도 똑같이 심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조합을 해서 저희가 그 약제 조합을 결정을 하고,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 1차 치료를 하다가 다시 내성이 생기면 2차 치료로 바꾸고, 또 다시 가능하면 3차 치료하고, 그 다음에 표적 치료제로는 헐셉틴하고 사이람자만 효과가 입증이 됐고, 새로운 표적과 신약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면역 항암제는 아직은 위암에서는 일부에서 효과를 보임. 하지만 효과를 보인 분은 굉장히 오래가고 굉장히 편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효과를 보신 분들은 와서 말씀을 하시지만 효과를 안 보신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은 앞에 나가서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치료, 항암 치료 후에 수술한다든지 복강내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연구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근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쓰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러한 치료를 할 때 저희가 그래서 처음 진단을 하면 바로 와서 저 전이 됐다는데 약 안 써준다고 막 화내세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오자마자 항암제 쓰면 그거는 돌팔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전이가 되면 꼭 헐투 표적을 확인하셔야 돼요. 위암에서 헐투 표적 안 하면 그건 정말로 암 전문 의사가 아니세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환자분들이 마음이 급해도 이 결과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것만 하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오면 이 표적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면역 치료가 들지 하는 이런 표적도 다 같이 검사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말씀은 먼저 1차 치료니까 이 헐투를 먼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약마다 적절한 용량하고 주기가 있어요. 이게 최선의 지금까지 나온 걸로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용량하고 주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3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매주 와서 주사 맞고 하는 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제 조합이.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맞지 않아요. 쉽게 제가 설명하는 게 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 마시면 취하고 어떤 사람은 10병을 마셔도 멀쩡하고. 문제는 써보기 전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쓰고 나서 이게 환자가 얼마나 효과가 있기 전에 먼저 이 약을 이기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독성 항암제니까. 그래서 톨러러빌리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처음 사이클을 할 때 이 주기 중에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중간에 피검사도 하지만 가족분이고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그 본 거를 꼭 기록을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줘야. 왜냐하면 3주 후에 오셨을 때는 이미 그게 다 회복이 다신 다음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서 하루째는 힘들었고 5일째까지 괜찮다가 7일째부터 점점 나아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기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과가 중요한데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검사를 하죠. 근데 바로 안 하고 두세 사이클 하고 나서 검사를 하고요. 임상 증상의 변화도 보고 그다음에 종양 표주자도 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 중에나 또는 그 재발해서 내성이 생겼거나 재발했을 때 이 조직에서 표적이 변하는 것들을 변화하는 게 필요하니까 조직 검사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 기존에 있는 표적 말고도 EB 바이러스, MSI, PDL1 같은 이런 새로운 치료를 할 수 있는 표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다. 그럼 그거의 반대말이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 죽이다니까는
표적은 항암제 부작용처럼 없겠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독성 항암제는 제가 말씀드려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럼 표적 치료제는 뭐를 하느냐?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게 뇌세포예요. 그 표적도 일부는 뇌세포에 있던 것들이 발현을 하기 때문에 일부 증상이 나와요. 제일 많은 거가 세포에 피부 발진 같은 게 생기고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심장 기능 저하, 이 헐셉틴 같은 경우 이런 게 생겨서 저희가 멀쩡하신 양반인데 제가 심장 검사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고요. 이제 어떤 경우는 출혈성도 생기고 면역 항암제는 정말로 부작용 굉장히 적은데 이제 생기는 것 중에 피부 발진, 갑상선 기능 저하, 심장 장염, 간염 뭐 이런 것들 생길 수 있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양의 탈을 베끼고 늑대만 와서 죽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양털 쓴 것도 같이 공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도 일부 공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생겼다 없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불가역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부 항암제 같은 경우는 독성 항암제죠. 심장의 기능이 얼마 이상이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저희가 굉장히 주의하면서 쓰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마다 다르다. 그럼 이제 효과를 어떻게 볼 거냐? 종양의 크기가 이제 줄어들어요. 또 증상이 좋아져요. 생존 기간이 늘어나요. 환자분들 저한테 사진 보여달라고 그러고 크기가 몇 센치가 줄었어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환자분 얼굴을 나한테 몇 센치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해요. 사람의 몸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거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숫자나 이런 거에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은 의사 선생님한테 맡겨두세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이즈가 줄었다가 빨리 내성이 생겨서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엔 많이 안 줄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쭉 유지가 되면서 1년씩 치료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이런 거는 사이즈가 안 줄어서 효과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기대하기는 싹 없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지 않아도 더 자라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증상 관리를 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질문 많이 하는 게 전이암일 때 항암 치료를 언제까지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항암 효과가 있을 때까지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내성이 생기면 그때는 끊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환자가 약제 부작용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뭐 이건 이해가 가. 약이 너무 힘들으니까 못하겠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항암 효과가 없어지는 게 무슨 말이지? 사이즈가 다 줄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줄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아있는 눈에 안 보이는 세포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 다시 샥 올라와요. 왜? 계속 이 암세포는 뇌세포잖아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끝에까지 하나도 안 남게 죽이게 항암제를 독하게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2, 3mm가 넘어가면 현재 CT나 이런 거 갖고 안 나와요. 사진에. 그럼 없네라고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게 남아 있을 수 있다. 왜? 이 1mm 정도의 이제 세포가 평균 한 1억 개 정도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현미경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한히 썼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부작용 때문에 못 쓰고 하니까는 저희가 그거 적절한 시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이혁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경험에 따라서 별로 권하지 않는 치료법이 무슨 생활행동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겠습니다. 무슨 기치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정말 병 이만큼 키워갖고 오시는 분 간혹 있으세요. 황달 되면 나타나세요.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치료 받으셨대요. 그럼 제가 암센터를 안 세우고 기치료 센터를 세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역 증강 치료 뭐가 좋습니다. 사실은 이 미슬토나 온열 치료나 이런 것들은 위암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으세요.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현혹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리고요. 건강보조식품,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거 하지 마시고 제발 찾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환자 보호자들한테 드리는 부탁이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사실은 위암만 진단받아도 아까 우리 김점동 환자분 보니까 옛날 생각하니까 막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 암이다란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은 건 너무 당연한데 재발이에요, 전이에요, 특히나 이제 제 환자들은 4기입니다 이러면
정말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설명한 거 나중에 하나도 기억 못 하시는데 그 어려움은 정상이니까 이거를 가족분이든 의료진이든 하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하세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남자분 어르신들은 자기가 힘들고 아픈 거를 내색을 안 하세요. 무조건 괜찮대, 저한테. 그러고는 집에 가서 보호자들 못 살게 구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환자가 불편해하는 걸 표현하는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잠도 못 주무시고 예민하면 정신과 약도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이렇게 민감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가족도 환자도 의견이 통일이 되셔서 이게 의사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제 통일된 창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때마다 딴 보호자들이 오셔가지고서 얘기들을 헷갈리게 하시면 서로 도움이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병원하고 이제 의사를 이렇게 자꾸 여러 군데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그런 건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가, 일단 전문의가 있으신 데는 교수님이 있을만 하니까 거기가 암 전문 치료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 믿고 그쪽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시고 따르시는 게 좋으세요. 중간에 이제 어디서 뭐 명의에 누가 나왔다 그러면 또 다 싸들고 오세요. 한 번씩. 차이가 하나도 없으세요. 표준 치료는 정말로 차이가 없으니까는 그대로 치료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 주치의하고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고, 믿음이 있어야 또 편안하게 불편한 거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하는 거, 치료하는 동안에 변화하는 거, 질문사항은 적어서 물어보시고,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다, 짜게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담배 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자꾸 이렇게 원인을 찾으시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최선을 찾아서 노력을 하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가 할 일, 간호사가 할 일, 환자 보호자가 할 일이 약 다 다른데 논문 찾아가지고 와서 저 면역항암제 쓰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기 현황에서 이제 마음 편안하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덜 고생하고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을 하면서는 자꾸 알려주고 정보를 다 줘야 된다 이러는데, 모르는 게 약이고 필요한 만큼만 알고 나머지는 주치의 전문의에게 맡기고 그냥 편히 사세요. 얼마나 좋아. 중간에 다 잊어버리고 놀다가 와서 이제 그 다음 뭐 약 쓰면 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3주 내내 고민하고 있다가 검사하면은 그거 걱정하고 있다가 오시고 하는데, 좀 마음 편히 치료지만 이 시간도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